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능 완성의 노연서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우리 비문학 유형 연습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우와! 이렇게 간다니까요. 그죠? 처음에는, 저까지 언제 가? 막 이랬는데, 하다 보면, 바로 다음 거 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가 여기 와 있네요. 그죠? 이 뒤로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겁니다. 하다 보면, 다음 거 하다 보면, 어느새 그 자리에 여러분 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수능 날도 다가올 거예요. 안 왔으면 좋겠어요. 빨리 끝나는 게 낫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정말 상쾌한 마음으로 그날 시험장을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야 됩니다. 저도 같이 열심히 뛰어줄게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지문 보도록 합시다. 오늘 이제 언어생활 지문이 2개가 남았어요. 자, 먼저 첫 번째 지문은요. 먼저 문제 살짝 좀 확인을 해봅시다. 자, 4번 보면 위 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자, 이건 뭔가요? 결국 내용 일치 문제가 되겠죠. 그쵸? 자, 결국에는 뭐 이 내용이 언급돼 있냐라는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내용 일치 문제, 추론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5번은요. 이거는 뭐 그림 나와 있는 걸로 봐서 사례 적용해 보는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6번은요. 이거는 우리가 비문학 지문 어떤 영역에서든지 나올 수 있는, 그죠? 꼭 이게 언어생활 지문이라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역에서도 나올 수 있는 다이어의 의미 구분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의미가 아니라 형식으로 풀어라, 구조로 풀어라 라는 얘기는 선생님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 잘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는요. 요거는 뭔가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역시 여러 그 예문들이 나와 있는 거죠. 사례에다가 이론을 적용해보는 그런 문제라고 보면 됩니다. 역시 새로운 유형 하나도 없고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것들이에요. 지문만 제대로 분석을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지문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어휘란 형태소와 단어들을 이미 여기에서 여러분은 어때요? 포기하면 안 돼요. 자, 우린 좀 형태소, 막 단어 이런 말 나오면 일단 어려워하죠. 그쵸? 거부 반응, 막 두드러기 나오고 있습니다. 빨리 잠재워요. 들어가. 나오는 거 아니야? 요럴 때 나오는 거 아니야? 자, 이러면서 집어넣고요. 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형태소가 뭔지 모른다고 못 읽는 그런 지문 아닙니다. 보세요. 자, 어휘란 형태소와 단어들을 통틀어 말할 때 의미 단위를 말하는데, 봐봐요.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라니까요. 괜히 두드러기 이런 거 나올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의미 단위들은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독립해 있으면서도 다른 어휘들과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무슨 얘기예요? 어휘라는 거, 자, 어휘의 의미 단위라는 거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독립해서 존재하기도 하고 또 다른 것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존재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죠? 사람이랑 똑같죠. 그쵸? 나도 어때요? 여러분도 어때요? 한 사람 각자 독립된 인간으로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혼자인 것도 아니죠. 그죠? 부모님과 가족 관계, 그죠? 학교 친구들과 어떤 교우 관계, 선생님과 사제 관계,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도 혼자 독립적인 존재인 것처럼 어휘의 의미 단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어휘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개별 단어의 독립적인 의미도 파악해야겠지만 다른 어휘와의 관계도 파악해야 한다. 즉, 어휘의 의미는 2가지를 파악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요? 개별 단어의 독립적 의미, 또 다른 어휘와의 관계 속에서의 의미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2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통 성분 분석의 방법을 쓴다. 성분 분석? 처음 듣는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첫 번째 단락에 나와 있는 걸로 봐서 이게 무슨 핵심 개념인 것처럼 보이죠? 그죠? 핵심 개념이라는 거를 뒤에서 완전히 증명해주고 있죠. 어떻게? 정의해주니까. 성분 분석이란, 자, 뭐뭐란 하면 정의라 그랬어요. 정의되어 있는 단어가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성분 분석이 이 지문에 있어서 핵심적인 개념인데, 자, 그게 뭐래요? 각 어휘들이 가지는 의미 자질을 명시해 줌으로써 그 어휘 자체의 의미도 파악하고 다른 어휘와의 관계도 파악하려는 방법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4번에서 지금 내용 일치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자, 성분 분석이라는 것은 뭐와 관련이 있어요? 어휘 자체의 의미, 그리고 다른 어휘와의 관계, 그죠? 이 모든 것들을, 이 2가지를 모두 파악하기 위한
방법이 성분 분석입니다. 그러면 성분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모두 고려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4번에 5번 보세요. 성분 분석을 하려면 대상 어휘의 의미와 함께 다른 어휘와의 의미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 그죠? 성분 분석을 통해서 두 가지를 이끌어내야 되니까 분석 단계에서부터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하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4번에 5번은 그래서 맞는 내용이에요. 됐죠? 답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단락으로 가기 전에 자, 의미 자질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자, 우리가 수능 특강 때부터 언어 생활 지문을 읽을 때마다 맨날 나와서 우리를 괴롭히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자질이라는 단어죠. 근데 우리가 수능 특강에서는 주로 이 자질이라는 말이 의미 자질보다 소리 자질, 음운 자질이라는 말로 더 많이 나왔었죠. 자, 소리 자질이든 의미 자질이든 자질이라는 말의 뜻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개념 나가요. 자, 개념 막차. 뭡니까? 자질이라는 게 뭐냐는 거죠. 의미 자질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의 의미를 다른 의미와 구별해주는 요소를 말합니다. 이 의미라는 말 대신에 음운이라는 말이 들어가도 된다는 거죠. 하나의 음운, 즉 하나의 소리를 다른 소리와 구별해주는 요소라는 거죠. 나머지가 다 같다 하더라도 뭔가 하나가 달라서 그것 때문에 이 소리와 이 소리가 달라진다면 혹은 그것 때문에 이 의미와 이 의미가 달라진다면 그렇죠? 그것이 하나의 어떤 중요한 의미의 자질이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의미 자질이라는 말이 좀 어렵다 보니까 지문에서도 살짝 한 번 더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보세요. 자,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는지 봅시다. 자, 성분 분석에서의 의미 자질은 뭐라고 한다? 차이성이라고도 하는데 라고 했죠. 자, 의미 자질을 차이성이라고도 한대요. 자, 어떤 어휘가 가지고 있는 의미론적 성질 또는 그 어휘를 구성하는 의미론적 원소로서 다른 어휘와 구별해주는 의미의 특징적인 면을 말하는 것이다. 좀 전에 선생님이 짚어줬던 개념 막차와 같은 설명이 되겠죠. 자, 의미 자질이란 그래서 뭐냐? 이 어휘를 의미적으로 다른 어휘와 구별해주는 그런 특징적인 면이다. 즉 다른 어휘와의 차이성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자, 그러면 4번에 1번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의미 자질이란 다른 어휘와 구별해주는 차이성을 일컫는다. 정의한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됐죠? 4번에 1번도 해결됐어요. 자, 다시 지문으로 오면 이러한 의미 자질은 대체로 주어진 단어가 어떤 특정한 자질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플러스 마이너스 즉 이분법으로 나타낸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소리 자질 할 때도요. 그쵸? 음운 자질 할 때도요. 이 플러스 비음, 마이너스 비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콧소리가 나면 플러스 비음이고요. 자, 콧소리가 안 나면 마이너스 비음이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것처럼 의미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들어가 있으면 플러스를 써주고 아니면 마이너스를 써주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리하여 단어들 간의 의미론적 비교와 대조를. 비교는 공통점. 그죠? 대조는 차이점입니다. 자, 그래서 똑같이 두 개의 단어가 있는데 어떤 자질에 대해서 똑같이 플러스를 가지고 있다. 그럼 의미상의 공통점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자, 남자와 여자가 있다. 자, 그러면 이 남자와 여자는요, 어때요? 사람이라는 의미 자질에 있어서는 똑같이 어때요? 플러스 요인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어때? 똑같이 플러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공통점을 나타내 줄 수 있다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공통점과 차이점을 명시적으로 보여준다.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눈에 띄게 보여준다라는 얘기죠. 기호로서 표현을 해준다. 자, 가령 처녀라는 어휘의 의미 자질은 플러스 사람. 자, 이제 이거를 처녀로 한번 바꿔보도록 합시다. 자, 처녀는 일단 사람한테 쓰죠. 그쵸? 자, 사람. 이고요. 그 다음에 여자죠. 그쵸? 여자, 여기에도 역시 여자라는 자질에도 플러스가 붙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성인, 그죠? 어린애들한테 처녀라고 하지는 않죠. 성인에도 플러스가 되고. 다만 이제 결혼을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자질에 대해서는 마이너스를 붙여주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냥 처녀 하면 우리 머릿속에 그냥 애매하게 그냥 이렇게 모호하게 떠오르는 그런 개념이지만 이렇게 우리가 성분 분석을 해주게 된다면 처녀의 의미가 눈에
딱딱 들어오게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분 분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한 단어의 의미를 여러 가지 의미 자질의 플러스 마이너스로 명시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해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봅시다. 자, 4번 다시 가보세요. 자, 4번에 3번을 보면은요. 자, 어휘의 성분을 분석할 때에는 특정의 의미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로 기술한다. 자, 이게 지금 성분 분석을 한 거잖아요. 있으면 플러스, 없으면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기술해 주는 것이 바로 성분 분석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3번도 역시 맞는 설명이 되겠죠? 그쵸? 자, 다시 지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성분 분석은 다시 처녀와 총각, 처녀와 기혼녀, 처녀와 소녀를 모두 구별해 준다는 거죠. 자, 어떻게 구별해 줄 수가 있을까요? 자, 먼저 처녀와 총각을 구별해 줄 수 있대요. 자, 어떻게 구별할 거예요? 자, 사람에서는 일단 똑같이 플러스겠죠. 여자? 아니죠. 총각은 남자한테만 쓰는 말이죠. 즉, 여자라는 성질은, 여자라는 의미 자질은 가지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겠죠. 총각 성인 부분에서 플러스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결혼 부분에서 처녀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그래서 두 단어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여주죠. 공통점 뭐예요? 사람이라는 거, 성인이라는 거, 결혼 안 했다는 거. 이 부분에서 차이가 나게 된다. 자, 그러니까 자, 똑같이 어때요? 성분 분석을 해주고 나니까 이 둘의 관계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나머지가 다 같고 하나만 달라졌을 경우 이거를 우리는 반이어라고 하게 되는 거죠. 이건 뒤에 있다 다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처녀와 기혼녀. 자, 기혼녀는 어떻게 구별이 될까? 일단 사람인 거 맞죠? 그쵸? 여자죠. 기혼녀니까요. 그쵸? 그 다음에 성인이죠. 그런데 결혼했죠. 그쵸? 자, 그러니까 처녀와 기혼녀를 구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이거 다 공통적입니다. 이 부분에서만 어때요?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얘도 뭐예요? 이 네 가지 의미 자질에 따라서 성분 분석을 하고 나니까 처녀와 기혼녀의 관계는 아, 결혼을 하고 안 하고로 나누는 거구나. 의미의 관계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처녀와 소녀는 이 중에서 어떤 부분만 바뀌면 될까요? 그죠? 성인. 요 부분이 바뀌면 되는 겁니다. 성인만 여기에서 마이너스가 되게 되면 처녀와 소녀의 어때요? 그 성분 의미, 성분 분석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뭐죠? 처녀 총각에서는 남성, 처녀 기혼녀 관계에서는 결혼, 처녀 소녀 관계에서는 어른 자질에서만 의미가 구별된다. 또 총각 기혼녀는 여성이라는 자질과 결혼이라는 자질 두 가지에서 구별되므로 처녀 총각의 관계보다 의미론적으로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자, 보세요. 처녀와 총각의 관계에서는요, 한 가지만 차이가 났어요. 어떤 부분이었죠? 그쵸? 자, 여기죠. 성별이라는 한 가지만 차이가 났지만, 자, 이거 처녀 총각 말고 또 뭐가 있었어요? 총각과 기혼녀의 관계. 여기에서는 뭐의 차이가 있죠? 일단 요것뿐만 자, 성별에서는 당연히 차이가 있고,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결혼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어때요? 서로 마이너스 플러스로 반대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처녀와 총각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의미 자질에서 차이가 났어요. 그런데 총각과 기혼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의미 자질의 차이가 있게 되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한다? 차이가 나는 의미 자질의 개수가 많아지면 거리가 더 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처녀와 총각의 거리보다 총각과 기혼녀의 거리가 훨씬 더 멀다. 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4번 한번 봅시다. 자, 두 단어 사이에 구별되는 의미 자질이 많을수록 두 단어는 의미론적으로 거리가 멀다. 맞는 말이겠죠. 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관계보다 이 관계가 더 멀다. 이유는 여기에서는 하나 구별, 여기에서는 두 개 구별. 그쵸? 구별되는 의미 자질이 많을수록 거리는 멀다. 맞는 설명이라는 거예요. 4번의 정답, 4번은 그래서 4번은 맞는 설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오세요. 자, 이처럼 성분 분석은 단어 의미들 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체계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봤을 때 이 의미들 그냥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떠올리고 그림으로 그려보고 자,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이렇게 성분 분석을 하고 나니까 눈에 딱
보인다는 거죠. 체계적으로 어떤 부분이 같고 어떤 부분이 다른지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유기적인 관계가 어때요? 이런 용어들로 나온다는 거죠. 어떤 용어예요? 자, 의미자질이 같으면 동의어다. 즉, 이 모든 것들을 다 똑같이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동의어가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모든 의미자질이 같으나 마지막 하나만 반대가 되면 이 마지막이라는 건 꼭 이 순서적으로 마지막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나머지가 다 같고 단 하나만 다르게 되면 그거는 반이어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처녀와 총각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세 개가 같은데 하나만 다르죠. 즉 처녀와 총각은 뭐다? 반이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총각과 기혼녀 같은 경우에 반이어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나머지가 다 같고 하나만 반대가 돼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두 군데에서 그죠? 서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반이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게 바로 반이어고 동일한 단어인데도 여러 가지 의미 자질 집합으로 나타낼 수 있으면 다이어이다. 자, 동일한 단어인데도 무슨 얘기예요?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할 수 있다는 거죠. 한편 사람은 여성을 포괄하므로 여성보다 상이어고 처녀는 여성의 하이어가 된다. 자, 여러분 이 부분에서 개념 정리하고 갑시다. 자, 오늘 개념 막차 태워드릴게요. 바로 단어의 의미 관계예요. 자, 단어의 의미 관계에 따라서 단어의 의미 관계 종류는 동의어, 반이어, 다이어, 상하이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단지 이 지문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고요. 또 지문이 없이도 어휘 단독 문제 있죠? 한 문제씩 나오는 거 거기에도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반이어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모든 것이 다 같고 하나만 달라져야 우리가 반이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함정을 팔 때는 어떻게 파냐? 하나뿐만 아니라 두 개가 달라졌을 때 이거를 반이어인 것처럼 슬쩍 끼워 넣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반이어가 제일 중요한 그런 개념이다라고 여러분 일단 알아두시고 가면 되겠습니다. 다이어는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 거고 상하이어는 포함 관계다라고 생각하면 쉽겠죠? 됐죠? 자, 그럼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성분 분석은 또한 언어의 선택 제약을 설명하는 데도 중요한 방법이나 기준이 된다. 자, 선택 제약은 또 뭐냐? 자, 새로운 개념, 정의 당연히 해주겠죠? 자, 선택 제약이란 한 문장 안에서 주어 서술어, 목적어 서술어 등의 관계에 있어서 공존할 수 있느냐의 여부를 판단해주는 것을 말한다. 자, 무슨 얘기예요? 주어 서술어가 한 문장에서 공존할 수 있냐? 또 이 목적어와 이 서술어가 한 문장 안에서 공존할 수 있냐? 자, 이거를 판단하는 게 뭐예요? 선택 제약이라는 거죠. 가령. 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솔직히. 모르겠으니까 뒤에 바로 예시가 따라옵니다. 자, 언어생활 지문은 예시가 핵심이라 그랬어요. 예시를 보면 어려운 이론도 이해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가령 예를 들어 이런 말 뒤에 있는 게 예시라고 했습니다. 뭐 예컨대 이런 말 뒤에 있는 거. 자, 가령 테니스가 철수를 친다. 라고 하면 구조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그쵸? 구조적으로 그냥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죠? 자, 구조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이것은 뭐에 문제가 있다? 의미적으로 잘못된 문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조적이다라고 말할 때는요. 형식적이라는 말로 생각하면 돼요. 우리말에서는요. 우리말의 어순, 형식은요. 자,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런 순서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자, 이가가 붙는 주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을이 붙는 목적어가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뭐뭐 한다라는 서술어가 나와주면 이런 형식만 갖추고 있다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테니스가 자, 주격조사가 붙어서 주어가 됐죠. 그쵸? 그 다음에 철수를 이라는 목적격 조사가 붙어서 목적어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주어와 목적어와 서술어가 친다라는 서술어가 순서대로 나와 있으니까 형식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뭐가 문제죠? 의미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의미론적으로 잘못된 비문이 된다. 즉, 테니스라는 주어와 철수라는 목적어와 친다라는 서술어는 한 문장에 공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이 문장은요, 구조적인 문제 안 돼요. 구조적인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의미론적인 문제가 있다. 자, 4번 한번 잠깐 볼까요? 자, 4번 보니까 뭐라고 돼 있나요? 4번이 아니라 2번이죠. 자, 2번을 보세요. 성분들이 구조적으로 공존할 수 있으면 의미론적으로 맞는 문장이 된다. 그래요? 구조적으로 가능하면 의미도 다 맞아요? 아니죠.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문장 같은 경우에는 자, 구조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의미론적으로 맞는 문장이 아니라 그랬죠. 즉, 이게 맞는다고 해서 이게 따라온다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과 이것은 별개의 것이죠. 자, 그러니까 4번에 2번처럼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구조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고 해서 의미론적으로 반드시 맞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4번 정답 2번이라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서 일단 우리는 찾아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다시 우리 지문으로 돌아오도록 합시다. 자, 이게 왜 공존할 수가 없을까? 그리고 이 공존할 수 없다라는 말과 이 선택 제약, 또 뭐 의미 자질, 이런 것들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자, 밑에서 보여주고 있죠? 자, 이러한 선택 제약을 명시적으로 설명해 주기 위해서는 우선 테니스, 철수, 친다에 대한 의미 자질을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밑에 표를 제시해 놨습니다. 자, 이 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철수와 테니스와 친다. 이렇게 세 개의 단어를 제시를 해놓고 성분 분석을 이렇게 해놨죠. 의미 자질들을 여기에다가 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각각, 자, 얘네들이 주어, 목적어, 서술어로 공존할 수 있는가를 봤을 때 한번 보세요. 일단 얘만 봐도 돼요, 사실. 자, 이 친다라는 거는 보면은요, 타동사죠. 그쵸? 타동사예요. 타동사가 뭔지는 몰라도 돼요. 여기서는. 몰라도 돼요. 그냥 타동사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주어져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사람을 주어로 가질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목적어는 사물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이미 이것만 가지고 봤을 때 테니스를 봅시다. 자, 테니스는 뭐라고 돼 있죠? 타동사의 주어가 될 수 없다. 근데 얘는 타동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질만으로도 이미 테니스는 주어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문장에서. 그죠? 그런데다가 친다는 사람을 주어로 필요로 하죠. 그렇죠? 사람만이 주어가 될 수 있죠. 그랬을 때 보면 테니스는 운동이고 철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수와 테니스 중에 주어가 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철수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테니스가 철수를 친다는 안 돼. 라고 말하면요, 그게 왜 안 되는지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의미 자질을 늘어놓고 나니까 어때요? 아, 얘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사람 주어를 필요로 하는 친다의 주어가 될 수 있겠구나. 그 다음에 테니스는 타동사의 주어가 될 수 없구나. 근데 친다는 타동사구나. 그러니까 얘는 얘의 주어로서 공존할 수 없겠구나.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표 밑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자, 위의 의미 자질에서 테니스는 타동사의 주어가 될 수 없고 치다는 사람을 주어로 취해야만 하므로 한 문장 안에서 테니스와 치다는 각각 주어와 서술어로는 공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주어와 서술어로 공존할 수 있는 거는 친다와 뭐가 돼야 돼요? 철수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이미 4번 문제는 풀었어요. 그쵸? 2번이 정답이다라고 했고요. 자, 5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위 글을 토대로 보기의 어휘들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그림을 보면 자, 동물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동물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뭐 쭉 내려오고 있죠. 그쵸? 자, 이렇게 내려온다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어때요? 자, 위에 있는 말이 이 밑에 있는 말을 포괄하죠. 그쵸? 동물은 사람과 짐승을 포괄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은요, 어른과 아이를 또 포괄할 수 있죠. 어른은 기혼, 미혼을 포괄할 수 있습니다. 즉, 그 얘기는 뭐냐? 위로 올라갈수록 더 포괄할 수 있는 대상이 많다라는 거죠. 아래로 내려갈수록 뭐예요? 좀 더 구체적인 작은 내용들이 되는 거죠. 결국 위로 갈수록 상의어, 밑으로 갈수록 하의어가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1번 보세요. 자, 사람은, 자, 이 밑에 사람이 있는데,
자, 사람을 뭘로 나눴죠? 어른과 아이로 나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사람은 어른을 의미적으로 포괄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른의 상이어가 된다. 보세요. 위아래 개념을 봤을 때 위쪽으로 갈수록 상이어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어른 중에 사람이 더 위에 있죠? 얘가 얘의 상이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1번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소녀는 아이보다 의미 자질이 더 적다는 점에서 아이의 하이어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보면 아이, 자, 밑에 보면 아이 밑에 뭐가 있어요? 소년과 소녀가 있죠. 자, 소년이 아이보다 어때요? 하이어인 거는 맞아요. 그죠? 얘가 더 밑에 있으니까. 하이어인 거는 맞지만 의미 자질이 적다라고 볼 수 있나요? 아니죠. 자,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요, 남자, 여자를 구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아이의 성분 분석을 해보면, 자, 플러스 동물이죠.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사람이죠. 자, 그러면서 마이너스 어른입니다. 그죠? 아이는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남자 혹은 여자 이거 해줄 필요 없죠. 그쵸? 하지만 소년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플러스 동물, 플러스 사람, 마이너스 어른에다가 뭐를 추가적으로 가져야 되죠? 플러스 남자를 추가적으로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얘는, 소년은요. 그러니까 아이는 3개로 끝날 수 있는 것을 소년은 4개를 가져야 한다는 거죠. 소년은 어때요? 얘는 반대로 마이너스 남자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오히려 하이어로 갈수록 의미 자질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번이 답이죠. 그쵸? 여기에다가 성별 정보가 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의미 자질은 더 많습니다. 2번이 답이에요. 자, 그다음에 3번. 어른과 아이는 의미 자질들이 같지 않기 때문에 동의어가 될 수 없다. 뭐라 그랬어요? 동의어가 되려면 의미 자질이 같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다음에 4번. 소년과 소녀는 다른 의미 자질은 같고, 그쵸? 자, 어때요? 다른 의미 자질. 이 3가지는 공유할 거예요.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만 차이가 나게 되겠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 다 같은데 하나만 반대다. 그거를 반이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4번 맞죠? 자, 그다음에 5번. 짐승은 사람이 아닌 동물이라는 의미 자질 외에 이와는 성격이 다른 야만적인 사람이라는 의미 자질. 그쵸? 짐승을 꼭 사람이 아닌 동물에만 쓰지는 않잖아요. 짐승이란 말. 에이, 이런 짐승. 뭐 이런 말도 쓰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사람한테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 자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죠? 다이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5번의 정답 2번이에요. 자, 그 다음 6번 갑시다. 자, 밑줄 친 말이 기억의 의미와 가장 유사한 것은? 자, 다이어의 의미 구분 문제. 반드시 의미가 아니라 뭘로? 구조로 접근해라 라고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이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말이 뭐냐 하면 이 쓴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쓴다? 아, 이때 이 쓴다가 뭘까? 이 쓴다랑 이 쓰기가 같을까? 이 쓴다랑 이 써가 같을까? 이렇게 의미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틀릴 수밖에 없어요. 자, 구조를 보세요. 쓴다 앞에 뭐가 있는지를 보라는 거죠. 뭐가 있어요? 무엇을 쓴다? 방법을 쓴다. 자, 그러면 방법을 쓴다였으면 나머지 선택지에서도 이 쓴다 앞에 자, 을을 즉 목적어에 해당하는 자리에 뭐가 있는지를 보고, 그렇죠? 첫 번째, 구조로서 접근을 해서 자, 목적어가 무엇인지를 본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해야 되겠어요? 이 방법과 가장 비슷한 거, 가장 유사한 것을 찾아주면 되겠죠. 자, 1번에서 목적어는 경력자예요. 경력자를이에요. 그죠? 2번에서 목적어는 수단을이에요. 그 다음에 3번에서 목적어는 뭐죠? 목적어. 없네요. 그죠? 뭐 한턱을 봐줘서 이거라고 해봅시다. 자, 그랬을 때 방법이라는 말과 가장 비슷한 말은 뭐가 되겠어요? 이거죠. 2번이 답입니다. 자, 방법과 경력자, 방법과 한턱? 관계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수단이라는 말과 가장 가깝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4, 5번 뭐 봐봐야 뻔해요. 보세요. 자,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자, 쓰다 앞에 억지를. 자, 이거는 방법이랑은 좀 거리가 멀죠. 그렇죠? 그 수단에 비해서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예요? 시간을이죠. 역시 이것도 방법이랑 비교해서 봤을 때는 어때요? 거리가 멀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 제일 먼저 봐야 될 거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만약에 우리가 목적어를 찾았다고 한다면 그 목적어 자리에 나와 있는 말이 원래 있는 말과 얼마나 가깝냐.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6번의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7번 보세요. 자, 다음 문장이 부자연스러운 이유를 니은의 개념으로 설명하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니은이 선택 제약이었죠. 그죠? 자, 그러면 선택 제약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이 주어와 이 서술어가 의미상으로 공존할 수 있느냐, 이 목적어와 이 서술어가 의미론적으로 공존할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선택 제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표에서 치다라는 그 타동사는 사람을 주어로 가져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해당되는 내용은 뭘까요? 뭘까요? 뭐겠어요? 뭔가 이 주어와 이 서술어는 함께 쓰일 수 없는데 쓰였다. 그런 걸 찾아주면 되겠죠. 정답은 뭐겠어요? 3번이죠. 자, 거기 보면 좋아하다 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 좋아하다는요, 뭐뭐를 좋아하다 타동사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거는 이 좋아하다라는 거는요. 자, 사람을 당연히 주어로 써야겠죠. 사람을. 아니면은 뭐 최소한 동물이라도 되어야겠죠. 그죠? 우리 개가 개껌을 좋아해.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런 유적물들, 이런 것들이 나와야 좋아하다라는 그 서술어와 어울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3번을 보면, 자, 좋아하다의 주어가 뭐죠? 자유. 또 하나는 뭐예요? 추억. 자, 자유와 추억이라는 것은 이것들이 뭔가를 좋아하고 싫어할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주어로 좋아하다라는 서술어와 함께 문장을 구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즉, 이 주어와 이 서술어는 서로 공존할 수가 없다. 우리가 선택 제약의 개념으로 이 문장이 부자연스러운 이유를 말할 수가 있겠죠. 자, 7번의 정답 3번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역시 찾아왔습니다. 오늘의 명언 타임입니다. 자, 오늘 관빈이가 정관빈, 여러분한테는 좀 형이고 오빠가 될 수 있어요. 한번 같이 보시죠. 나는 비록 비에 젖더라도 내 꿈아, 너는 비 한 방울 맞아서는 안 된다. 그대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맥없이 주저앉아 버리기에는 그대의 삶이 눈물 겹도록 아름답다. 위에 있는 말은 관빈이가 한 말인 것 같고요. 자, 밑에 나와 있는 얘기는 관빈이가 읽은 책 속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연이 있어요. 여러분, 명언 타임 막 뽑히고 쉽죠? 이런 사연 써주면 잘 뽑힙니다. 네, 잘 뽑혀요. 선생님이 한 가지 더 얘기해 주겠는데, 제목에다가 여러분이 명언을 쓸 거면 제목에 명언이란 말을 써주세요. 그래야 선생님이 더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알겠죠? 자, 그러면 이 관빈이의 사연 잠깐 짧게 선생님이 소개를 해줄게요. 자, 군대를 지원하고 입대 열흘 전에 교통사고로 발목이 돌아가는 사고를 겪었었대요. 사고를 겪고 수술을 받은 후에 병원에 누워서 할 일 없이 시간만 보내는 도중에 누나가 책 한 권을 주고 갔는데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이거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한 구절이 이 관빈 학생의 마음속을 후벼 파는 구절이 되었대요. 자,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 운동 배운다고 부모님 가슴에 못 박아놓고 대학 자퇴하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삶을 살던 저에게 군대라는 존재는 유일한 피난처가 될 곳이었어요. 근데 군대를 못 가게 됐죠. 하지만 그 군대마저 마음대로 못 가는 처지가 된 후 제 삶은 정말 나락으로 떨어진 느낌이었고요. 그 와중에 저 책을 읽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이 아니구나. 내 나이 이제 20살인데 20살인데 내 삶은 저렇게 아름다운 데 주저앉을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이제 와서 수능을 본다는 것이 정말 어렵지만 공부에 흥미가 생겼고 또 EBS를 보면서 문학과 수리에 흥미가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제가 다리가 낫고 수능을 보고 또 꼭 EBS 문학 선생님만큼은 찾아가 뵙고 감사하단 말을 전하고 싶대요. 찾아오세요. 수능 보고. 아시겠죠? 꼭 좋은 성적이 있으실 거라 믿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의지를 가지고 도전한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도요. 형이 한 얘기잖아요. 그래도 여러분보다 인생을 몇 년 더 살았던 형, 오빠가 한 이야기예요. 알겠죠? 이 오빠도 도전하십니다. 여러분도 못할 게 없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정관빈 학생을 비롯해서 모든 수험생들 다 힘내십시오. 아시겠죠? 여러분 꿈은 비를 맞아선 안 됩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 지문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 두 번째 지문은요, 중간에 표가 커서 그렇지 지문 자체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언어생활 지문이니까 뭐예요? 예시를 보면서 이해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자, 문제 유형 살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자, 위글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것은 뭐예요? 정보 확인하는 문제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9번은 뭐예요? 대화가 하나가 제시된 걸로 봐서 사례 적용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은요. 자, 기억이 전제하고 있는 것 전제를 추론하는 문제고요. 11번. 자,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것 역시 추론 문제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거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자, 지문 한번 보세요. 자, 대화 행위는 직접 대화 행위와 간접 대화 행위로 나눌 수 있대요. 이게 뭘까요? 자, 의도하는 수행 행위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직접 대화 행위라고 하고요. 그것과 관련된 다른 표현으로 돌려 말함으로써. 자, 여기에서 우리 개념 정리하고 갑시다. 자, 이 간접 대화 행위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의 개념 막차입니다. 바로 이거는 돌려 말하기라는 거죠. 직접적으로 문 열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방이 좀 더운데, 좀 답답한데 이런 식으로 자기의 의도를 직접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쳐서 돌려 말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간접 대화 행위라는 용어는 우리가 이 지문에서 처음 봤지만 사실 개념 자체는 새로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돌려 말하기, 우의적 표현, 우회적 표현, 그리고 완곡어법 이런 모든 것들이 어때요? 사실은 완전히 다 엄밀하게 따졌을 때 다 동의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때요? 하나의 선상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주제를, 직접 하고자 하는 말을, 주장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통해서 이렇게 돌려서 표현하는 방법에 간접 대화 행위, 우의적 수법, 우회적 수법, 완곡 어법, 그 다음에 돌려 말하기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지문을 보도록 하죠. 자, 직접 대화 행위는 궁금한 정보가 있을 때는 질문을 하고요. 직접적으로. 궁금하면 물어봐요. 자, 그 다음에 요구할 때는 명령을 해요. 그죠?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같이 직접적이고 단선적인 대화 행위이다. 자, 그러면 8번에 1번 봅시다. 직접 대화 행위의 표현 양식 나왔죠. 그쵸? 직접 대화 행위에서는 궁금하면 질문한다. 요구했을 땐 명령한다. 이게 바로 직접 대화 행위의 표현 양식입니다. 됐죠? 자, 다시 지문으로 돌아와요. 그러나 모든 대화 행위를 직접 대화 행위를 이해하는 방식으로만 해석할 수는 없다. 즉, 궁금한 정보가 있을 때는, 즉 내가 뭔가가 궁금하면 질문을 한대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대화를 질문을 했다고 해서 얘가 뭐가 궁금했구나, 이 부분이 궁금했구나 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항상 직접 대화 행위로서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밑에 보면 예문이 있죠. 실례지만 주유소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자, 아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즉, 여기에서 묻고 있는 부분은 아냐 모르냐로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직접 대화 행위에서는. 그런데 실제로 이거를 물어본 이유가 뭐예요? 주유소가 어딨냐는 거죠. 어디 있는지를 나한테 가르쳐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궁금한 것은 주유소가 어디에 있느냐인데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아냐, 모르냐로 물어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요, 이 사실 자체가 궁금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B를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예, 압니다. 주유소 어딘지 아세요? 알아요. 이러고 가버렸어요. 황당한 거죠. 그죠? 자, 아냐 모르냐가 궁금해서 물은 게 아니라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라는 의미로 여기서 얘기를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는 뭐예요? 간접 대화 행위를 한 건데 B는 이거를 직접 대화 행위로 이해하고 대답을 한 게 되겠죠.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교실에서 막 떠들고 있었어요. 담임선생님이 지나가다가 문을 확 열었어요. 니네 왜 떠들어? 궁금해서 물어보셨을까요? 선생님 너무 심심해서요. 너무 지루해서. 그러면 진짜 혼나요. 그쵸? 선생님이 정말 애들이 왜 떠들까? 애들이 무슨 이유로 떠들지? 궁금해서 여러분한테 물어본 게 아니라 뭐예요? 떠들지 말라는 뜻으로 금지의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모든 대화를 다 직접 대화 행위로 이해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세요. 자, 위의 대화는 직접 대화 행위의 측면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죠? 아는지를 물었으니까 안다고 대답을 한 겁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A는요, 차에 기름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주유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자 하는 거였는데 B는 뭐예요? 그걸 그냥 지나쳐버림으로 인해 대화의 목적이, 즉 주유소의 위치를 알고자 하는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자, 간접 대화 행위에서는 뭐가 중요해지겠어요? 발화자의, 즉 화자의 의도가 중요해지겠죠. 의도가 목적이니까요. 그렇죠? 의도를 파악하고 그 의도에 맞는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겉으로 드러난 언어 표현만으로는 우리가 그거를 알아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위의 예에서처럼 A의 말은 주유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느냐는 질문이라는 행위가 사실상 주유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달라는 요구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간접 대화 행위가 된다. 겉으로 드러낸 것과 속에 들어있는 의도가 다르다는 얘기죠. 간접 대화 행위에서는요. 자, 이렇게 화자는 간접 대화 행위를 하였는데 A가요. 그렇죠? 그런데 B, 청자는 직접 대화 행위로 반응을 하여서 원하는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예는 일상의 대화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단락을 봅시다. 직접 대화 행위에 의한 의사소통과 간접 대화 행위에 의한 의사소통을 비교해 보면 간접 대화 행위에서의 해석 과정이 직접 대화 행위에서의 해석 과정에 비해 좀 더 복잡한 중간 단계를 거친다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무슨 얘기예요? 밑에 표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자, 표를 보면 자, 직접 대화 행위로 문 닫아 라고 한 것과 자, 간접 대화 행위로 춥지 않으세요? 라고 했을 때 보세요. 춥지 않으세요는 물어본 게 아니죠. 안 추운데요?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춥지 않으세요? 사실은 나는 조금 추우니까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문을 달라라는 말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자, 직접 대화 행위 문 닫아 보면은요. 중간 단계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직접에서는 자, 중간 단계가 하나밖에 없는데 자, 간접 대화 행위에서는 중간 단계가 어때요? 중간 단계 1, 2, 3 해가지고 세 가지로 나눠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 표에 있는 내용을 다 읽고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두 개의 차이점만 한번 보라는 거죠. 뭐예요? 중간 단계가 직접 대화 행위보다 간접 대화 행위가 더 많다라는 점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자, 8번. 자, 8번에 4번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간접 대화 행위의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 자, 그 해석하는 과정이 어디에 나와 있죠? 이 표를 통해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글을 통해서 이걸 알 수가 있죠. 그쵸? 자, 그 다음에 5번. 직접 대화 행위와 간접 대화 행위의 차이점 뭐예요? 더 많은 중간 단계를 거친다. 라는 부분이 차이점으로 제시되어 있죠. 5번도 역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8번에 1번, 4번, 5번은 일단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다시 지문으로 돌아오면요. 자, 밑에 이와 같은 간접 대화 행위를 제대로 해석해서 성공적인 대화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자, 뭐예요? 간접 대화 행위를 해석할 때는 뭐를 고려해라? 앞뒤 대화의 맥락을 파악해야 되고요. 화자와 청자 사이에 어떤 사태나 상황에 대한 지식이나 믿음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게 바로 필요한 조건이다. 필요한 조건을 줄이면 요건이라는 말이 되죠. 그러면 8번에 3번 보세요. 간접 대화 행위를 해석할 때 요건 나왔네요. 그쵸?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글을 읽고서 1번, 3번, 4번, 5번 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2번, 간접 대화 행위가 지니는 효과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죠. 자, 그래서 8번의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9번. 자, 위글을 토대로 보기의 대화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어요. 자, 바라시의 상황을 봅니다. 갑과 을이 약속 장소에서 만나기로 했으나 을이 약속 시간보다 한참 늦게 왔다라고 돼 있네요. 자, 그래서 갑이 짜증이 났겠죠. 늦게 왔으니까. 자기 혼자 많이 기다렸으니까. 그러니까 언짢은 표정으로 왜 이렇게 늦게 와? 했어요. 왜 이렇게 늦게 와? 정말 왜 늦었는지가 궁금한 거 아니죠. 그쵸? 너 늦게 왔다. 그거에 나는 지금 짜증이 났다. 이걸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문문의
형식을 빌렸을 뿐 실제로 뭐가 궁금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갑은요. 자, 간접 대화 형식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갑은 이걸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을이 그러면 여기에 대고 뭐라고 해야 돼요? 아, 너 짜증났구나. 미안해. 가 돼야 되는데 을은요. 정말 그거를 있는 그대로, 글자 그대로 질문으로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옷 입는데 시간이 걸렸어. 그리고 차도 좀 늦게 왔어. 대답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갑은 지금 대답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을은 뭐예요? 이 대화를 직접 대화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갑이 어이가 없죠. 뭐라고? 뭐라고? 너 지금 그게 할 말이야? 미안하다 그래야지. 뭐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런데 을은 뭐라고? 뭐라고? 안 들려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을이 뭐라 그래요? 아, 옷하고 차가 말썽이었다니까 내 말 안 들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갑은 간접 대화, 을은 직접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의 의사소통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럼 1번 한번 보세요. 갑의 말에 대해서 을은 충분한 중간 단계의 해석 절차를 거치지 못했다. 보세요. 두 개의 차이가 뭐였죠? 간접 대화에는 중간 단계가 이렇게 많아요. 이거를 다 거쳐야지만 갑의 의도를 알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직접 대화는 하나밖에 없죠. 그렇죠? 을이 이거를 직접 대화 상황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이 단계들을 거치지 못했던 겁니다. 1번 맞죠? 자, 그 다음에 2번. 갑이 을의 대답에 어이없어한 것은 둘 사이에 공유된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건 아니죠. 그죠? 두 사람이 어떤 지식을 하나를 공유하고 있어야 됐었는데 그 지식이 없어서 어이없어한 게 아니라 늦어놓고서는 왜 늦었는지 물어본 게 아닌데 내가 지금 그쵸? 미안하다는 말을 듣고 싶은 건데 얘가 지금 계속 딴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어이없는 거잖아요. 공유하고 있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에요. 자, 3번. 갑은 을에게 간접 대화 행위를 시도했으나 을은 이것을 직접 대화 행위로 받아들였다. 맞죠? 자, 그다음에 4번. 갑은 질문을 통해서 뭐예요? 자기 마음을 표현한 거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맞죠? 자, 그다음에 5번. 자, 이 두 사람의 대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뭐예요? 자, 간접 대화 상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상황, 그 맥락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 을은요, 결국 그 맥락 파악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5번, 을이 발화의 상황을, 발화의 맥락을 감안하여 대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역시 맞는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8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10번 볼게요. 자, 10번, 8번이 아니었구나. 9번의 정답이 2번이고요. 8번도 2번이고요. 다 2네. 자, 그 다음에 10번 보세요. 자, 10번. 기억이 전제하고 있는 것은 했어요. 자, 모든 대화 행위를 직접 대화 행위를 이해하는 방식으로만 해석할 수는 없다. 왜 그랬죠? 자, 이 간접 대화 형식이라는 것은 자, 여기도 선생님이 아까 정리를 했듯이 뭐예요? 겉으로 드러난 표현과 의도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표현은 질문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의도는 뭐였죠? 요구일 수 있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자, 다시 정리를 하면 질문을 통해서 요구의 의미를 담고 있다. 즉, 겉으로 드러난 표현과 그 의도가 같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기억이 전제하고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4번이죠. 의도하는 것과 표현되는 것에는 차이가 날 때가 있기 때문에 모든 대화 행위를 직접 대화 행위처럼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10번의 정답 4번이죠. 자, 마지막으로 11번.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어요. 자, 니은이 뭐죠? 중간 단계입니다. 결국 보시면은요. 자, 직접 대화 행위에 비해서 간접 대화 행위가 중간 단계가 많은데 이 중간 단계는 결국 누구한테 필요한 거예요? 청자. 이 말을 듣는 사람이 해석해가는 단계가 되겠죠. 그렇죠? 봐봐요. 중간 단계 1, 청자는 어쩌고저쩌고 받아들인다. 그 다음에 중간 단계 2, 청자는 어쩌고저쩌고 받아들인다. 중간 단계 3, 청자는 어쩌고저쩌고 받아들인다. 결국 이 중간 단계라는 거는 다 누구의 몫이냐? 청자가 해야 되는 일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청자가 하는 일로 만들어져 있는 답지는 사실 2번하고 3번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자, 다 청자가 하는 일인데 1번 화자 역할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 다음에 4번하고 5번 보면 화자와 청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둘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청자가 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는 건 2번하고 3번인데 그러면 2, 3번 중에서 뭐가 답이 되겠느냐? 바로 2번이 답이 되겠죠. 왜요? 이걸 통해서 뭐를? 의도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청자가 화자의 의도를 해석하는 단계가 이 중간 단계가 되는 겁니다. 3번 인정? 생각을 인정? 이거는 중간 단계랑 관계가 없죠. 그쵸? 의도를 해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언어 생활에 두 지문을 풀어봤고요. 유형 연습에서의 비문학 지문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래요. 금방 지나간다니까요. 자, 이제 뒤에 나와 있는 쓰기, 어휘, 어법 이 부분 풀고 나면 우리는 그 뒤에 실전 연습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쓰기, 어휘, 어법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항상 같은 것들 물어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풀어보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